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김건희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무산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수의도 입지 않은 채 바닥에 누워 체포를 거부했습니다. 먼저 표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전 8시 40분 문홍주 특검보가 이끄는 김건희 특검팀이 서울구치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습니다. 특검팀 소속 검사 1명과 수사관 1명이 수용실 앞까지 직접 가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교도관을 직접 지휘했습니다. 특검팀이 마주한 윤석열 전 대통령은 그러나 꿈쩍도 않았습니다. 수의도 입지 않은 채 상의와 하의 모두 속옷 차림으로 수용실에 누워 완강히 버텼습니다. 20분에서 30분 사이 간격을 두고 4차례 영장을 집행하려 했지만 그때마다 윤 전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습니다. 특검팀은 안전사고가 우려돼 물리력 행사를 자제했고 결국 체포영장 집행을 일시 중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체포 대상자가 전직 대통령인 점을 고려해 자발적으로 체포영장 집행에 따를 걸 권고했지만 모두 따르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체포영장 집행 시도 2시간 만인 오전 10시 50분쯤 특검팀은 영장 집행에 실패하고 서울구치소를 빈손으로 빠져나왔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을 별다른 이유도 설명하지 않은 채 거부했다고 특검팀은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윤 전 대통령은 특검팀이 떠나자 1시간 정도 변호인과 접견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윤 전 대통령 강제구인에 실패한 김건희 특검은 다음에는 물리력을 행사해서라도 체포영장 집행을 완료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 이상설을 꾸준히 제기했지만 특검팀은 전혀 그런 기색이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구수본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김건희 특검팀은 2차 집행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다음 체포영장 집행은 반드시 이루겠다는 각오입니다. 물리력 행사를 포함해 체포영장 집행을 완료하겠다는 뜻을 윤 전 대통령에게도 알렸습니다. 특검팀은 그러면서 국민은 법이 과연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지켜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을 겨냥해서는 검찰 출신 대통령으로서 법 집행에 협조해야 할 것이라면서 차후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할 거라고 힘을 줬습니다. 특검팀은 또 윤 전 대통령 측이 건강 문제를 호소하고 있지만 직접 확인한 결과 그런 기색은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체포영장 집행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속옷 차림이었다는 걸 공개한 데 대해서는 선정적으로 비칠 수도 있겠지만 국민의 알 권리를 먼저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특검이 개인의 복장까지 낱낱이 언급하며 피의자의 인격을 공개적으로 조롱하고 사회적 명예를 짓밟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기한은 오는 7일까지인데 김건희 특검이 2차 집행 시도에 나설 경우 다시 한번 충돌이 예상됩니다. YTN 구수본입니다. 김건희 특검이 이른바 집사 게이트와 관련해 HS 효성 등에 대해 동시다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멈칫하던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대근 기자입니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집사 게이트의 핵심 인물은 김 여사 일가와 밀접한 김예성 씨입니다. 김 씨가 관여한 렌터카 업체 IMS 모빌리티가 지난 2013년 여러 기업에서 184억 원의 청탁성 투자를 받았다는 겁니다. 김건희 특검은 IMS 모빌리티와 여기에 거액을 투자한 HS 효성, 그리고 김혜성 씨 아내 자택 등에 대한 동시다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HS 효성 조현상 부회장의 집무실도 포함됐는데 특검은 조 부회장에 대한 소환 조사도 오는 4일로 연기했습니다. 앞서 특검팀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특검은 이에 따라 일단 김혜성 씨의 아내를 포함해 관련 인물을 잇따라 소환하며 기초조사를 다졌고 다시 영장을 청구해 강제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특검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관련자들에 대한 집중 조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기업들이 어떤 목적으로 투자했는지 또 투자금 가운데 김 여사 측으로 흘러간 돈이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혜성 씨는 지난 4월 베트남으로 출국했는데 특검팀은
김 씨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인터폴 적색 수배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신병을 확보한 내란 특검은 이제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추가 소환 조사를 벌인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회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두 번째로 구속된 국무위원이 됐습니다. 내란 특검은 특히 이 전 장관과 김 전 장관을 내란 실행의 중요한 두 축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검은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가 국헌 문란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전 장관을 내란의 순자 가담한 공범이라고 적시했습니다. 물론 이 전 장관은 계엄을 사전에 몰랐고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도 내린 적 없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한 내란 특검 수사는 이제 한덕수 전 총리를 겨냥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은 이미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과 폐기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윤 전 대통령의 공범으로 한 전 총리를 적시했습니다. 여기에 특검은 정죽수에 맞춰 국무회의를 해야 한다고 건의해 내란에 가담했다는 혐의까지 추가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특검이 한 전 총리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입니다. 이와 함께 삼청동 안가회동에 참석했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김주현 전 민정수석도 수사 선상에 오를 거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YTN 김정혜입니다. 최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한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가 사용했던 비화폰 실물과 통신 내역을 확보했습니다. 정민영 특검보는 오늘 브리핑에서 김 여사가 사용했던 비화폰 실물과 통신 내역을 어제 대통령 경호처로부터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최상병 특검이 압수한 비화폰 실물과 통신 내용은 영장 집행에 따른 임의 제출 방식으로 김건희 특검에도 제공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주요국들과 협상을 마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상호관세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관세 부과 시점은 오는 7일인데 이 관세율에 따라 각국의 희비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김희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각국에 대해 조정한 상호관세율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협상을 타결지은 한국, 일본, 유럽연합을 비롯해 40개국 관세율은 15%로 명시했습니다. 최고 세율은 41%인 시리아였고 영국 같은 대미무역 적자국은 10%의 기본 관세만 적용됐습니다. President Trump is restoring America's economic sovereignty by reducing our reliance on foreign countries, boosting investment in the U.S. to the tune of trillions of dollars. 미국의 새로운 상호관세는 한국 시각 8월 7일 오후 1시부터 발효될 예정입니다. 대부분 국가의 관세는 지난 4월 발표 때보다 낮아졌지만 15개국은 더 높아졌습니다. 특히 이웃나라이자 무역협정 체결국인 캐나다의 관세율은 25%에서 35%로 올랐습니다. 펜타닐과 불법 마약 유입 차단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실망감을 나타내며 협상할 뜻을 밝혔습니다. 반면 불법 이민과 펜타닐 단속에 협조해온 멕시코에 대해서는 30% 관세를 90일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Sheinbaum has maintained a good relationship with Trump as he's launched threats and delayed tariffs month to month, and it's been relatively effective. 아시아에서도 미국과의 협상을 마무리 짓지 못한 인도는 25% 관세를 받은 반면 태국과 캄보디아는 19%로 대폭 낮추면서 희비가 교차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관세 조정의 기준도 모호한 경우가 많아 트럼프 마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김희준입니다. 한미 통상협상 타결로 일단 급한 불은 껐지만 아직 첩첩산중입니다. 이 반도체 품목 관세도 아직 정리되지 않았고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 농산물 등 비관세 분야 압박이 거세질 수 있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협상 타결에 1,500억 달러 규모 조선협력 프로젝트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정부는 조선 펀드는 한국이 주도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미국이 낡은 법을 바꾸고 규제도 풀어줘야 합니다. 2천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펀드도 우리 기업이 이익을 볼 수 있도록 협의해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서
한국 대미투자펀드는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반도체, 그다음에 2차 전지, 원전 이런 건데 그거 예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떤 산업들이 들어갈 건지. 근데 분명한 거는 정부 돈으로 들어가긴 어려워요. 트럼프는 우리 협상단과의 만남에서 과일과 채소 검역 절차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농업계는 사과 등 수입 압박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검역 절차 개선, 자동차 안전 기준 동등성 인정 상한 폐지 등을 포함하여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협의를 계속 이루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최혜국 대우를 받기로 한 반도체 품목 관세도 미국이 약속을 지킬지 지켜봐야 합니다. 정상회담 준비 과정에서 미국은 고정밀 지도 반출과 환율 문제 등도 꺼낼 가능성이 있어 미국과의 줄다리기는 내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한미 관세협상 정부 대표단이 통상협상을 위한 방미 일정을 마치고 오늘 오후 귀국했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전쟁 같은 협상 과정이었다며 소회를 밝혔습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정부 관세협상 대표단이 귀국하자마자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구 부총리는 미 백악관 대변인의 한국쌀 시장 개방 취지 브리핑에 대해 그런 일이 없었다고 일축했습니다. 쌀과 관련해서는 전혀 논의되지 않았고요. 추가적인 개방에 대해서는 논의한 사실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미가 농축산물 검역 절차 등 비관세 장벽 완화 요구에 대해서도 아직 협의된 것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미 투자 3,500억 달러에 대해선 1,500억 달러는 조선업 분야에 2,000억 달러는 한국이 경쟁력을 가진 반도체, 배터리, 에너지, 바이오, 의약품 분야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 협상단은 이번 협상이 전쟁 같은 협상 과정이었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자기한테 불리한 말만 하면은 그냥 관세를 25% 그냥 가자 이렇게 하고 의자에서 일어나려고 하면은 저희들이 잡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는 참 피가 말린다는 말이. 김 장관은 한국의 대미투자펀드 수익 90%는 미국이 가져간다는 주장과 관련해선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며 펀드 운영 과정에서 구체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동차 관세에서 12.5%가 아닌 15% 인하로 결정된 것에 아쉬움도 드러냈습니다. 여한구 본부장은 미국 통상 환경이 근본적으로 바뀌어 앞으로도 안심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에 위기를 잘 넘겼지만 앞으로는 또 언제 관세나 비관세 이쪽에 또 압박이 들어올지는 우리가 안심을 못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여 본부장은 이번 한미 관세 협상에서 별도 문건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한미동맹 현대화를 둘러싼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주한미군의 역할이나 성격이 변화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정상회담을 앞둔 한미 관계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김문경 기자입니다. 새 정부 들어 처음 열린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양측은 한미동맹이 한반도와 영내 평화의 핵심 축임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미동맹 현대화를 해나가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한미동맹 현대화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북한에 집중했던 주한미군의 역할을 확대하거나 한미동맹의 성격을 바꾸는 겁니다. 역할 변화는 북한에 집중했던 주한미군을 중국 견제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입니다. 미국은 국방수권법에 주한미군 규모를 28,500명으로 확정했지만 1년마다 갱신되는 내용이라 유사시 조정이 가능합니다. 예산 등을 이유로 병력 이동 방안이 담길 경우 주한미군 일부가 중국 견제를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I mean, it depends. We pay for military over in Europe. You know, we don't get reimbursed by much. South Korea too. 한미동맹 성격 변화는 더 민감합니다.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 만들어진 한미동맹의 성격을 중국으로 확대할 경우 중국의 강한 반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공통의 적이나 위협에 맞서 형성되는 동맹 성격상 중국이 우리에게도 위협적인 존재로 규정되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지난 6월에도 우려 섞인 경고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奉劝美方改以自身的所作所为意向
禁下中国的老毛病，停止挑拨中韩关系。 미국은 이 같은 방안을 놓고 다가오는 정상회담에서 국방비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카드로 사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가 한미 동맹을 넘어 세계 질서를 변화시키려는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이라면 중국과 미국 사이에 놓인 우리의 균형 외교 전략도 큰 딜레마에 놓일 것으로 관측됩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경기 용인시 상현역 인근에서 식당으로 차량이 돌진했습니다. 식당 손님 1명이 숨지고 6명이 중경상을 입었는데 경찰은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식당 전면 유리가 산산이 깨졌고 의자와 화분도 모두 쓰러져 나뒹굽니다. 주변에 세워진 철제 울타리도 엿가락처럼 휘어졌습니다. 오후 2시쯤 경기 용인시 상현역 인근에 있는 식당에 승용차가 돌진했습니다. 장사하다 갑자기 날벼락 맞은 거죠. 여기 안에는 많이 아수라이 됐었던 거고 피해 입은 가족들한테는 정말로 할 말이 없죠. 식사하던 손님 3명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이 가운데 80대 1명은 결국 숨졌습니다. 또 다른 손님 4명도 찰과상 등을 입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차량은 주차 차단기를 지나던 중 갑자기 건물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당시 내부에 있던 직원과 손님 수십 명은 황급히 대피했습니다. 60대 운전자와 동승자는 다치지 않았는데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운전자는 현장에서 차량이 급발진했다고 경찰에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CCTV와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차량 감정을 의뢰할지 검토할 방침입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이번 주는 기록적인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지면서 여름 중 가장 더웠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에는 비가 자주 내리면서 더위가 조금 누그러들겠는데요. 집중호우 가능성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낮 최고 기온이 38도까지 오르고 여름 피서지인 강원도 태백까지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제주 산간을 제외한 전국에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열대야로 잠 못 드는 밤도 역대 최장 기록에 다가서고 있습니다. 올 여름 들어 가장 무더웠던 이번 주 날씨는 주말 휴일도 이어지겠습니다. 서울 기준 최고 기온은 35도 안팎, 최저 기온도 27도쯤에 머물 전망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경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당분간 고기압 영향이 지속되면서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폭염이 장기화되면서 온열 질환 등의 피해가 누적되고 있으니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에는 날씨가 달라집니다. 한반도를 뒤덮던 북태평양 고기압이 조금 수축하면서 서쪽으로부터 비구름이 주기적으로 유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흐리거나 비가 자주 내리는 날이 많아지는 겁니다. 특히 주 초반에는 중국에서 소멸한 태풍이 남긴 비구름이, 중반에는 북서쪽에서 다가온 비구름이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국지적인 집중호우가 내릴 확률이 커집니다. 올여름 나타났던 폭염 뒤 폭우 형태가 반복될 수도 있습니다. 국지적으로 극한 호우가 쏟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는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YTN 김준영입니다. 경기도는 모레와 글피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모레 오후 7시를 기해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발령한다고 밝혔습니다. 모레 오후부터 글피 새벽까지 일부 지역의 경우 시간당 70mm의 폭우가 예상되는 등 경기도 내 전역에 큰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이번 비는 지난달 큰 비 피해가 발생한 경기 동북부에 집중될 전망이어서 추가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일 정청래, 박찬대 후보 가운데 1명을 새로운 당대표로 선출합니다. 국민의힘도 당대표 후보 5명을 확정하는 등 본격적인 당권 경쟁에 돌입했습니다. 이동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거대 여당인 민주당의 새로운 당대표가 내일 선출됩니다. 충청과 영남권 권리당원 투표 승리를 토대로 붙이기에 들어간 정청래 후보는 20여 개 안팎의 여론조사에서 진 적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갈수록 격차가 벌어진다고 본다며 압승을 자신했습니다. 폭풍처럼 몰아쳐서 정광석화처럼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을 해치우겠다 하는 저에 대한 열망, 기대 이런 거에 대한 표심의 표출이 아닐까 혼자 그렇게 생각을 해봤는데요. 반면 박찬대 후보는 조직표를 결집한다면 충분히 뒤집을 수 있다며 역전 의지를 불태웠습니다. 지금 골든 크로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단 하나, 그 흐름을 현실로 완성할 여러분의 한 표입니다. 여러분의 한 표가 모든 것을 완성합니다. 박 후보는 자신의 지역구가 있는 인천에서 당원 간담회를 여는 등 막판 지지세 결집에 주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는 22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안철수 의원, 장동혁, 조경태, 주진우 의원 등 5명을 당대표 예비후보로 확정했습니다. 4명을 뽑는 최고위원 선거에는 신동욱, 최수진 의원을 포함해 11명이 예비 경선에 진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는 5일과 6일 책임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를 50%씩 반영해 대표 후보는 4명, 최고위원 후보는 8명으로 압축할 예정입니다. 동원석 비대위원장은 전당대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끌어들여 과거의 아픈 상처를 소환하는 자해 행위를 멈춰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제 우리 당에 윤석열 전 대통령은 없습니다. 더 이상 전 대통령을 전당대회에 끌어들이는 소모적이고 자해적인 행위는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최근 당대표 경쟁 구도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 서로 출당을 촉구하는 등 이전 투구 양상으로 번지는 데 대한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그리고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자, 오늘 쟁점 법안 처리에 바빴던 국회 법사위가 여야의 속옷 공방으로 시끄러웠습니다. 논란의 주인공은 이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었는데요. 주요 발언들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반팔 상하이를 정상적으로 입고 있다가 특검이 집행을 시도하자 그때 수의를 벗었고 특검이 나가자 바로 입었다고 합니다. 네. 전직 대통령이 이런 행태가 참으로 민망합니다. 사실은. 헐떡 들어누워가지고 일어나지 않는 그런 추잡한 행동을 하자고요. 앞으로 좀 옷 좀 입고 있으라고 명령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고 우리 산업 경제 전반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법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수의를 입었네 벗었네 속옷을 입었네 벗었네. 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결국에는 이제 김건희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에도 불응을 했습니다. 뭐 불응을 할 거라는 전망은 많긴 했습니다만은 이런 방식의 불응은 예상을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이렇게까지는 예상 못했죠. 일단 이렇게까지 어떤 추한 행태를 보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고요. 심지어는 그렇게 이제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물리적으로 뭔가 드러누워서 체포영장 집행을 적극적으로 방해하고 심지어 그 수법 자체가 입고 있던 옷을 벗어서 사실 누워서 난동을 부린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행태를 어떻게 보면 전직 검찰총장이자 전직 대통령이 보였다는 것이 굉장히 믿기지가 않는 참담한 현실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더 황당했던 것은 이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하고도 윤 전 대통령이 변호인을 통해서 사실은 변호인 측에서 낸 입장을 보면 어떤 뭐 인신 모욕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특검 팀에서 뭐 어떤 상황을 설명했다라고 하니 그것을 두고 이제 모욕적이다라고 표현을 한 것이 저는 오히려 이렇게 돌려드리고 싶더라고요. 윤 전 대통령이 보인 작태가 바로 어떤 법치에 대한 모욕이고 국민에 대한 모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성호 장관 앞서서 이제 잠깐 보셨습니다만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특검팀이 안전사고를 우려해서 집행을 중지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일단은 국회에서 이런 식의 저급스러운 논쟁이 펼쳐진다는 것 자체가 저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 구치소 측에서도 얘기를 하는 것처럼 이런 조사와 강제 인치에 거부하는 사례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또한 그런 것들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지금 차이가 뭐냐면 특검을 통해서 언론에 브리핑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사실 윤 전 대통령의 행위에 대해서는 알려졌기 때문에 각자 판단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검이 이런 구치소 내에서의 내밀한 어떤 행위와 사건들에 대해서 브리핑한 것이 올바랐는가라고 하면은 절대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사실 저희가 피의 사실 공표는 엄격하게 금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검에서는 매우 제한적으로 정치적인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브리핑이 허용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그 브리핑은 수사에 필요한 만큼 굉장히 제한적으로 인권을 유린하지 않는 선에서 행해져야 되는데 사실 특검의 입에서 속옷이라는 표현까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특검이 브리핑할 수 있는 권한, 즉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서 굉장히 남용을 하고 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는 여야 불문 좀 비판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강제 인치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내란 특검에서도 강제 인치를 포기했던 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방식을 동원하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김건희 특검이 지금 실적을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무리한 여론전을 시도하는 것이 아닌가, 망신주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밖에 해석이 되지 않고요. 이런 잘못된 수사 행태는 지양되어야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체포영장 집행이 예고가 됐고 그것이 실패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특검에서 설명을 하는 것, 그리고 기자들이 그 상황에 대해서 상세하게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특검이 답변을 하는 것은 저는 정상적인 과정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그 윤 전 대통령의 이런 행태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급한 이야기가 국회에서 나왔다라고 말씀을 하실 게 아니라 윤 전 대통령이 그런 저급한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저는 지적을 먼저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직접 이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을 막아서고 혹은 방해하려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그것도 전직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막아서는 것은 사실 사상 초유의 일인 거거든요. 그만큼 윤 전 대통령이 보인 작태가 굉장히 참담하고 한심스러웠다.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건 그렇지가 않은 것이 그 피고인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방어권 차원에서 폭넓게 용인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 구치소 측에서도 수차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강제 인치를 거부하는 피고인들은 굉장히 많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일반적인 피고인이라고 했을 때는 과연 이런 행위들이 언론을 통해 공표가 되는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또한 언론에 피해 사실 공표를 하는 것은 피고인의 인권을 상당 부분 제한하고 침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양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수사 관행상으로 맞는데 언론이 물어봤다라고 해서 국회에서 차마 입에 담기도 참 민망한 그런 표현까지 등장을 했다라는 것은 이것은 저희 국격을 저해하고 수사 잘못된 관행을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지양되는 것이 맞다라고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고위원은 이제 윤 전 대통령의 불응했던 그 방식을 지적을 하시고 있고 또 대표님께서는 이제 그런 방식보다는 이제 그거를 이제 공표한 특검의 오늘 행위에 대해서 이제 또 이제 비판을 하셨는데, 근데 이제 특검이 다음번에는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체포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라도 집행하는 것이 맞느냐, 이 논쟁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일단 특검의 소환 요구에 대해서 어떤 정당한 이유 없이 사실은 계속 불응하고 있는 것이고 내란 재판 같은 경우에도 안 나가고 있는 거고요. 근데 그 이유가 모두 건강상의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만 봐도 보십시오. 그렇게 옷을 벗고 들어 누워서 완강하게 저항할 정도의 체력과 어떤 이런 의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윤 전 대통령 측에서 계속 주장했던 시력을 잃어가고 있다라든지 아니면 건강이 너무 안 좋아서 석방이 되어야 된다, 이런 주장을 사실은 받아치는 행동을 스스로 보여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특검 측에서 체포영장을 이렇게 무리하게 집행하는 것이 맞냐,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라고 질문하기 이전에 윤 전 대통령이 왜 이렇게 정당한 법 집행을 막아서는가, 그리고 왜 이유 없이 수사 과정에 있어서 제대로 협조하지 않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짚어봐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이제 왜 나왔냐면 강제로 집행할 경우에 그게 이제 피해자 코스프레로 이어지면서
오히려 이제 윤 전 대통령이 이제 강성 지지층을 자극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도 또 있거든요. 근데 뭐 그게 강성 지지층을 자극하는 측면이 일면 있다 하더라도 왜냐하면 뭐 일관되게 지금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고 특검으로부터 탄압받고 있다라는 이미지를 계속 심어주고 싶은 것 같습니다. 근데 오히려 저는 그것이 역효과가 날 거라고 보는 게 윤 전 대통령을 향해서 바라보고 있는 이 중도층이라든지 일반 국민들의 시선이 분명히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내란을 저질러 놓고도 그리고 이 김건희 특검에서도 지금 나오고 있는 혐의처럼 이 공천 개입을 했다라는 육성도 사실은 나온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혐의들이 확실한데 여기에 응하지 않고 이렇게까지 저항을 하는 거. 이거는 저는 아무리 지지층을 선동하기 위한 혹은 본인의 방어권 차원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절대 국민들의 시선이 곱게 갈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윤 전 대통령이 스스로 화를 부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제 서울구치소장 말에 따르면은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 규정이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렇죠. 물리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이제 피고인이 구치소 내에서 뭐 난동을 부린다든지 폭력 행사를 한다라든지 뭐 그런 식의 여러 문제 행동을 했을 때 매우 제한적으로 물리력을 동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강제 인치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협조 아래 이루어지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무슨 뭐 네 사람이 팔다리 묶어놓고 끌고 나오듯이 한다라고 하는 방식은 정말 극히 제한적으로 행사를 하는 것이거든요. 더군다나 전직 대통령이기도 하고 지금 신체상의 어려움이 있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치소 내에서는 오히려 좀 강압적으로 집행을 하다가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다, 더 안 좋은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또한 지금 제가 실익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죠. 강제인치라고 하는 것도 결과적으로 구속이라는 것도 수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수사를 원활하게 하려면 외국 같은 경우에는 협의, 플리바게닝 등의 방식 등을 통해서 회유를 하기도 하거든요. 강제적인 방식만을 가지고 피고인의 협조를 이끌어내기 어려운 순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상황들을 우리가 고려를 하는 건데 지금 특검은 강압적으로만 지금 나가고 있기 때문에 피고인이 더 위축될 수밖에 없고 방어권 행사라고 하는 미명 아래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게 될 경우에 구속과 이런 강제인치에 아무런 실효적인 효과가 없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정치적인 대치 상황만 보여주는 꼴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정말 치적 때문에 실적을 고려한 무리한 여론전이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고 내란 특검도 그렇기 때문에 수사 없이 기소를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특검에 나와서 입을 열지 않을 수도 있는데 꼭 이제 그렇게 강제력을 동원해야 되는 것이냐. 그 부분에서 아까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러니까 저는 원칙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실효성의 문제를 따져서 어차피 불러다 놔도 아무것도 말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체포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은 사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윤 전 대통령 측의 입장과 편의를 굉장히 봐준 거예요. 윤 전 대통령이 어차피 나와도 아무 말도 안 할 건데 굳이 우리가 이래야 되냐라고 묻기 이전에 윤 전 대통령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 소환에 응하지 않고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생기는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선후 관계를 먼저 따져야 되는 것이지 결과적으로 봤을 때 윤 전 대통령을 데려다 놔도 아무런 뭐 실익이 없을 것이다라는 이유로 정당한 법 집행을 하지 않는 것 그리고 정당한 사유 없이 여러 가지 수사적 과정에 있어서 응하지 않는 행태를 그저 묵인하고 넘어가는 것 자체는 법치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이고 법이 특정인에게 어떤 편의를 봐주고 특혜를 제공한다라는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원칙과 정도의 문제 그리고 법치의 근간에 관한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민주당이 또 지금 어떤 주장을 하고 있냐면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68일 동안 2차 구속된 기간이 있고 지금 2차 구속이 돼 있는 상태죠. 68일인데 지금까지가 395시간에 걸쳐서 348명을 접견했다. 요걸 이제 시간적으로 따져보면 하루 평균 5.8시간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특혜 아니냐? 이제 그런 이야기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특혜를 받았다라고 하면 그것은 구치소 측에서 준 것이겠죠. 만약에 그런 상황이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조국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구치소 내에서 거의 이에 준하는 정도로 많은 사람들을 매일 만나고 있고 심지어 출판까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서로에 대한 비판이 자가당착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 전현희 최고위원이 이런 문제 제기를 좀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은 자기도 집에서 선풍기 하나 안 틀고 지금 잘 지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구치소 내 상황이 굉장히 호화롭다 내지 오히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에어컨 바람을 쌩쌩 쐬면서 특혜를 받고 있다 이런 식의 네거티브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접견실에는 에어컨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근데 전현희 의원이 선풍기도 쐬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 이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치소 내 수감된 피고인들의 인권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거의 35도 가까이 실내 온도가 유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폭염 상황에서 국민들께서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어려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전현희 최고위원도 의정 활동을 하면서 사무실이나 회의실 같은 곳에 에어컨 팡팡 틀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의 좀 부적절한 정치 공세를 하는 것은 적절치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근데 다른 수감자들도 이렇게까지 접견이 허용되냐? 라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전현희 의원은 지금 멀쩡하게 의정활동 잘하고 계신데 이분이 뭐 에어컨을 쐬시든 선풍기를 트시든 안 틀고 계시든 그것을 윤 전 대통령과 비교할 바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금 수감 중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395시간에 걸쳐 348명을 접견했다라는 건데, 이렇게 보면 사실 일종의 접견 피서를 간 거죠. 그러니까 이 에어컨이 나오지 않는 이 방을 떠나서 접견실로 가서 그렇게 체력도 안 좋고 그렇게 힘들어서 재판도 못 나오겠고 수사도 못 받겠다고 하시는 분이 무슨 체력으로 이렇게 사람을 만나고 돌아다니시는지 저는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윤 전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다른 수감자와의 다른 어떤 특혜가 있었는지를 밝혀내야 된다는 거고, 네. 그뿐만 아니라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윤 전 대통령 측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뭡니까? 뭐 시력을 잃어가고 있고 너무 힘들고 너무 아프고 지금 감옥에서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일종의 여론전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치적으로 어느 정도 대응을 하고 선을 긋는 내용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짧게만 좀 말씀드리면은 전현희 의원이 본인 입으로 선풍기도 안 켜고 잘 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지적을 드렸던 것이고요. 이게 그 구치소 접견이라고 하는 것이 또 제한 사항과 가이드라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변호사들 같은 경우에만 특별 접견이 허용이 되는 것이고요. 내부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고,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은 피고인, 즉 방어자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에 스스로 특혜를 만들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은 특검과 구치소 측에서 답변을 해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예. 자, 내일 특검이 또 이제 어떻게 또 윤석열 대통령을 또 밖으로 끌어낼 수 있을지 한번 보고요. 내일 이제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당이 이제 민주당이죠. 정청래 박찬대 후보가 SNS로 이제 막판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데, 오늘 하루 종일 두 후보가 정말 많은 SNS를 올리더라고요. 예, 이렇게 막판까지, 이게 임기가 1년뿐인데 이렇게 열기가 뜨거운 이유는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뭐 1년 당대표지만 사실 이번 1년의 시간은 10년보다 더 중요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이재명 정부와 초기에 호흡을 맞출 집권 여당의 대표라는 것은 굉장한 무게감을 갖는 자리인 것이고, 사실은 국정 운영의 든든한 파트너가 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만큼 여당 대표로서 협조할 수 있는 부분도, 그리고 할 수 있는 일들도 굉장히 많아진다라는 점에서 그 권한이나 정치적인 위상이 다른 때의 당대표와는 좀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그 외에도 이제 지방선거라든지 이제 앞으로 다가오는 선거 과정에서의 정무적인 관리를 해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사실은 앞서 말씀드렸던 정치적 위상이나 정무적인 권한 면에서 굉장히 힘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재명 정부 초기에 이 굉장히 지금 국정 운영 동력이 많이 올라온 상태고 지지도 굉장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재명 정부와 발맞춰서 함께 일을 하고 여당의 대표로서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은 정치인 개인에게도 그리고 당에게도 굉장히 큰 어떤 자산이 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느 선거나 누구나 후보자들은 굉장히 간절할 수밖에 없지만, 더더욱 이번 당대표의 자리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더더욱 치열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두 후보 다 이제 자신만만해 하는 게 뭐냐면요. 정청래 후보는 여론조사에서 그동안 한 번도 진 적이 없다고 그랬고, 박찬대 후보는 원샷 경선이기 때문에 넉넉한 승리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데, 밖에서 보시기에는 어떤가요? 누가 이길까요? 정청래 후보가 낙승을 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좀 지난 두 번의 권역별 조사에서도 거의 25% 가까이 승리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박찬대 후보가 좀 페이스가 말린 것 같습니다. 명심이 박찬대 후보자의 가장 큰 장점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강선우 후보자 사퇴를 17분 앞두고 SNS를 올렸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대통령실과 소통을 하고 있다, 즉 명심의 증거라기보다는 소위 이제 친명 지지자들이 봤을 때는 강선우 후보자를 지켜야 하는 상황에서 박찬대 후보가 이른바 막타를 쳤다,
이렇게 인식을 한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명심 어필을 하기는커녕 수박이라고 하는 비판이 맹렬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무적으로 옳지 않은 판단을 했던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박찬대 후보자가 정청래 후보자를 따라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지나치게 무리한 메시지들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조금 차분한 어떤 여당 대표다운 모습들을 보여주겠다라고 했던 반면에 국민의힘 의원 45명을 제명안을 제출을 하겠다라고 한다든지 뭐 내란 특별 재판부를 만들겠다라든지 굉장히 무리한 발언들을 이어가면서 또 문매를 맞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어차피 둘 다 강성이면 굳이 지지자들 입장에서 박찬대 후보를 지지할 이유가 있을까요? 완전히 페이스가 말렸다라고 생각하고 결과적으로 이 국정을 주도하고 민생을 안정시켜야 될 여당 대표 선거가 개딸들에 대한 재롱잔치로 전락해버린 것이 아닌가 굉장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원래 본인의 페이스대로 이제 갔어야 하는데 이제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같은 질문을 드리면은 박 최고위원은 어떻게 답변하시겠나요? 저는 뭐 끝까지 이거는 결과를 알 수 없는 싸움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워낙 후보자들께서 최선을 다해서 임하고 계신 상황이고 그리고 박찬대 후보께서 말씀하셨듯이 뭐 원샷 경선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에 있었던 결과가 그대로 가냐 이 부분은 사실 어떨지는 확인해봐야 아는 것이고요. 또 정청래 후보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세하게 계속 여론전에서도 그렇고 뭐 표심을 봤을 때도 흐름이 좀 굳어졌다 이렇게 후보자들 측에서는 각자의 상황에 맞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청래 후보자 입장에서는 이 기세를 몰아 그대로 승리로 간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박찬대 후보 측에서는 어쨌든 몇 번의 경선 이후에 한 번에 치러지는 경선이기 때문에 뒤집기 할 기회는 충분히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어찌 됐든 간에 결과적으로 각자의 지지층을 투표장에 충분히 끌어낼 수 있도록 그리고 투표에 충분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동력을 만들기 위해서 각자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고 계신 것이라 생각하고요. 저는 뭐가 됐든 두 분 다 각자의 장점이 워낙에 확실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누가 되시든지 좋은 결과가 따라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심이 이제 55%인가요? 그죠? 당심이 55% 그리고 일반 국민 여론조사가 30% 대의원이 이제 15%인데 일단은 당심은 어느 정도 조금 이제 나왔었죠. 충청하고 이제 영남 민심을 통해 가지고 그런데 대의원이 이게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제 상당히 큰 변수가 될 것 같은데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대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일반 권리당원들에 비해서 훨씬 더 조직 내부에 정보가 많을 가능성이 크고요. 그렇다라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과 누가 더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을까를 주도 평가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여론 그 자체, 그러니까 대중적인 인식보다는 아무래도 정권과의 합을 봤을 때는 박찬대 후보자를 더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두 후보 사이에도 나오고 있는 얘기들이 권리당원표, 즉 대중표와 의원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의원들은 박찬대 후보를 또 지지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아마 비슷한 맥락에서 대의원 표심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나 안타깝게도 민주당의 지지자들도 상당히 강성화가 되었기 때문에 3개월 안에 모든 개혁 과제들을 정광석화처럼 하자라고 하는 정청래 후보자가 훨씬 사이다라고 평가를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역설적으로 정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대중들은 굉장히 과민한 그런 반응성을 원하는데 제도권에서의 통치라고 하는 것이 행정적인 여러 절차들도 필요하고 여론의 수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당 지도부와 이 정권 사이에 어떤 감정선의 간극이 생길 우려가 있다. 그런 부분들을 많이 고려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확실히 이제 전당대회가 이제 임박하다 보니까 입도 많이 거칠어지고 신경전도 이제 최고조에 이른 것 같은 것이요. 정청래 후보가 본인의 SNS에 국회의원 오더표, 국회의원의 오더를 받아가지고 던지는 그런 표는 이제 안 통한다. 이렇게 이야기한 반면에 박찬대 후보 측에서는 당심 대 의심, 그러니까 의심이라는 건 이제 국회의원이죠. 대의원표. 이걸 갈라치기 해서는 안 된다. 이제 그만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확실히 이것만 보더라도 정청래 의원은 이제 당심에 이제 많이 유리한 것 같고 박찬대 의원은 이제 대의원표에 이제 많이 유리한 것 같은데 이거는 팩트인가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가요? 일단 박찬대 의원 측에 의원들이 조직력이 좀 있다라는 이야기는 들려오고 있고 실제로 정청래 후보 측에도 어떤 당원들의 이런 표심이 굉장히 많이 몰려 있다 이런 얘기는 사실 좀 꽤 나오는 상황이죠.
근데 결과는 사실 알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뭐 말씀해 주셨듯이 권리당원 55%, 일반 국민 30%, 그리고 대의원 15%인데 사실 이게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이게 뭐 사실 퍼센트 비율이 있지만 어떤 게 이제 표심을 가르게 될지는 또 지켜봐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평가하기에는 데이터가 아직 많이 쌓여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원래는 이제 경선을 쭉 진행을 하는데 최근에 수해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한번 멈췄었잖아요. 예. 그래서 한 번에 치르다 보니까 사실 지금 상황에서 기존에 있었던 자료들만을 가지고 무엇이 결정적일 것이고 무엇이 이미 기울어졌다라고 평가하기에는 조금 이른 감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뭐 거칠어졌다, 신경전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당연히 이제 후보들이 경쟁 상대이기 때문에 서로가 당연히 경쟁적일 수밖에 없는 지금까지 거죠. 정말 분위기 좋았었는데. 그렇습니다. 근데 경쟁적일 수밖에 없지만 또 한편으로 사실 이 정도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저는 일반적인 거라고 보고요. 뭐 서로를 향한 네거티브라던가 당내에서 진흙탕 싸움이 벌어진다던가 이런 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정도면 굉장히 좀 순항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 이제 내일 이제 전당대회인데 그 중간에 할 수 있는 과정들은 지금 모두 다 끝난 건가요? 뭐 여론조사라든가. 뭐 계속 이제 뭐 문자도 많이 이제 오늘 중에 저도 많이 받았고요. 그러니까 홍보 문자라든지 아니면 이제 마지막까지 이제 투표 독려를 하는 그런 움직임들은 있지만 사실상 뭐 거의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뭐 관건은 이제 얼마나 적극적으로 당원들이 참여를 하느냐. 그러니까 뭐 사실 어느 선거나 투표율이 좀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집중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일 오후 2시죠? 네, 맞습니다. 내일 오후 2시 민주당 전당대회 열리고요. 자, 국민의힘은 당권 주자들이 이제 후보 등록 마감 이후에 첫날부터 이제 본격 선거 운동에 나섰습니다. 김문수, 조경태, 주진우 이 세 후보는 이제 영남을 첫 행선지로 택했는데 그 배경은 뭘까요? 역시 뭐 당원들이 많아서 그럴까요? 네, 그게 가장 클 것 같습니다. 사실 민주당도 호남권의 권리당원 절반 가까이가 포진해 있고요. 저희 당 같은 경우에도 영남권의 책임당원 절반 가까이가 포진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한 이제 당대표 선거라고 하는 것은 예비 경선이 5대 5, 그러니까 당심 민심을 절반씩 반영을 하는데 최종 경선에서는 8대 2로 당심을 훨씬 더 넓은 폭으로 반영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당원들이 다수 존재하는 그런 영남권에 소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할 것 같고요. 또한 현재 저희 당이 심지어는 영남권에서조차 인정을 못 받고 있다라고 하는 평가들이 있습니다. 당내 불만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책임 당원들의 마음을 추스르기 위한 그런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국민의힘 당권은 보통 이제 찬탄 대 반탄 이렇게 나누는 경향이 이제 짙은데. 그 중에서 이제 반탄의 대표 주자죠. 김문수 후보. 오늘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해서 강성 당심에 이제 호소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제 기자들하고 이제 질의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면회 계획은 없다. 그리고 전환길 유튜브에도 출연하지 않겠다면서 이제 선을 그었는데 이건 어떤 의도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러니까 어떤 그 지지층들의 표심을 갈구하는 방식이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뭐 장동혁 후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굉장히 좀 강성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뭐 전환길 씨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이게 과연 표가 얼마나 될 거냐. 이 부분에 대한 현실적인 계산이 김문수 후보 측에서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표를 오히려 잡으려고 했다가는 이 후보 자체의 이미지가 약간 아스팔트 보수로 가게 될 우려가 있고 그렇게 되면 이 보수층 내에서도 어떤 보수의 쇄신과 혁신을 바라는 표가 떠나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묘한 줄타기가 계속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윤 전 대통령 면회 계획은 없다. 전환길 씨 유튜브에도 출연하지 않겠다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전환길 씨, 윤석열 전 대통령과 얽히는 거에 대해서는 선을 그으면서도 지금 보면 뭐 내란 특검에 대해서는 또 반대를 하고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내란과 계엄은 별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강성 보수에게 호소를 하되 그 전략이 어떤 전환길 씨라던가 윤 전 대통령 측의 지지층인 뭐 윤어게인 측을 잡겠다 이것보다는 오히려 색채를 조금 약화시키되 그 외에 이제 뭐 민주당에 불만이 있고 지금의 어떤 행태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잡겠다라는 일종의 확장성을 노린 전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어떻게 동의하는 해석이신가요? 뭐 일단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대선 후보로서의 후광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 지표들을 봤을 때도 상당히 리드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키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지키는 입장에서는 굳이 지나치게 선명하고 좀 무리한 일정을 소화하기보다는 좀 무난한 일정부터 소화를 하고 정성적으로 좀 당원들을 직접 접촉을 하면서 만남 일정을 많이 갖는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반면에 이제 그 장동혁 후보자를 위시한 따라가는 입장들에서는 그 주자들이 선명성 경쟁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조금은 이제 당원들, 특히 강성 당원들의 어떤 그런 표심을 자극할 만한 메시지와 일정을 소화할 요인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좀 상황을 관망할 필요가 있고, 다만 이제 레이스가 막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 지표들이 요동칠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포지션이 바뀜에 따라서 우리 후보들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를 지켜보는 것도 좋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이제 찬탄 후보들 이제 대표하면 이제 안철수 후보인데 오늘 서부지법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장동혁 후보는 국회의원 회관을 이제 돌면서 의원 보좌진들에게 또 인사드렸는데 이런 전략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후보들 각자의 뭐 장단점을 기반으로 해서 전략을 세운 거겠죠. 뭐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앵커께서 언급해 주신 대로 탄핵에도 이제 찬성을 했던 분이고 계엄에도 반대를 했던 분이고 또 특검에도 찬성을 했던 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그 서부지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부지법 난동 사태가 있었고 사실은 그때 정말 법치와 민주주의가 훼손되는 광경들을 우리가 목격을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절연하고 우리가 가야 된다. 그런 극우적인 생각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법과 질서를 어지럽히는 그런 세력들과는 단호하게 절연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강조함으로써 본인의 쇄신과 혁신적인 이미지 이런 것들을 강조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이 장동혁 후보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지금 굉장히 강성적인 색채를 내면서도 동시에 어떤 조직력을 또 모아야 되는 그런 과제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본인들의 강점과 그 약점을 좀 파악을 해서 그것을 기반으로 강점을 부각시키든 약점을 채워가든 이런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예. 자, 이렇게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지난 대선 때하고 마찬가지로 찬탄 대 반탄 이렇게 개파간 대결 구도로 치닫고 있는데 이 와중에 오늘 송환석 원내대표가 이와 관련한 의미 있는 한마디를 내놨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번 전당대회는 혁신 전대입니다. 열정적이면서도 합리적인 비전과 아젠다를 내놓는 매력 경쟁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당에 윤석열 전 대통령은 없습니다. 더 이상 전 대통령을 전당대회에 끌어들이는 소모적이고 자해적인 행위는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당에는 윤 전 대통령은 없다. 전당대회 레이스 시작 첫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나요? 일단 윤 전 대통령의 어떤 거취나 입장들을 둘러싸고 상당히 소모적인 당내 논쟁들이 계속돼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게 비단 지금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난 대선 경선 때부터 계속해서 그런 논쟁들이 있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금도 특히 찬탄파들을 중심으로 자신들이 개혁 세력이라고 하는 것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제 생각에는 언더 친윤이라고 하는 좀 프레임을 만든다거나 심지어는 친길계라고 하는 표현까지 등장을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좀 당내 악의적인 프레임을, 그러니까 상대 진영에서나 할 법한 그런 공세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의 자해가 될 수 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반탄파들도 그렇게 해서 어떤 찬탄 반탄이 도마 위에 오르자 그런 시류에 편승하듯이 좀 경쟁적으로 이 반탄 표심을 자극하고자 하는 행보들이 일부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 역시도 어떤 당의 중도 확장성 그리고 수권 정당으로서의 어떤 권한을 회복하기 위한 좀 걸림돌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판단이 종합적으로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 관련된 이제 일련의 사건들은 지나간 일들이고 이제 앞으로 당이 해야 될 일은 당을 재건하는 일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시스템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당의 체계를 어떻게 체질 개선을 할 것인지와 같은 조금 더 미래지향적인 논의를 해달라 이런 당부 말씀을 하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지금 송원석 원내대표가 이제 직접적으로 이걸 누굴 지명을 하진 않았지만은 최근에 이제 전한길 씨가 윤 전 대통령하고 같이 가겠다는 후보를 지지할 것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전한길 씨를 겨냥해서 한 말이 아니냐. 이제 그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다기보다 전한길 씨를 말로 겨냥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입당 문제에 대해서 당 지도부에서 정리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좀 명확한 입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뭐 전한길 씨를 저격했다 이렇게 보기는 저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중요한 것은 아마 이제 당내에서 지금 후보들 간의 친길파냐 반길파냐 이렇게 좀
나눠볼 수가 있는 대목도 있고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새롭게 이제 판을 짜야 되는 시점인데 지금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보면 다시 과거로 회귀하는 듯한 모양새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과거에 뭐 탄핵에 찬성하냐 반대하냐, 계엄에 어떤 입장이냐 이런 것을 두고 싸웠듯이 지금도 마찬가지로 가고 있다라는 판단, 거기에 대한 우려가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한길 씨가 좀 블랙홀이 되는 것을 막고 싶었을 거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그 노선이 각기 다름에 따라서 당이 마치 과거로 다시 돌아가는 듯한, 이미 뭐 파면당한 전직 대통령인데 다시 그때 그 시절의 이야기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이 노선 자체가 새롭게 판을 짜야 되는 시점에 자꾸 과거의 유산에 매몰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흘러가는 것을 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사실은 가장 막고 싶은 상황일 겁니다. 왜냐하면 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새롭게 지도부도 구성하고 뽑고 하면서 우리는 분명히 정말 새로워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을 거거든요. 근데 이게 당 지도부에서 정리를 하기도 전에 벌써부터 뭔가 과거로 돌아가는 듯한, 혹은 더 강성 극우 아스팔트 우파와 결탁하려는 듯한 후보들의 모습이 보인다. 그리고 그것을 두고 또 쇄신파와 탄핵 찬성파에서 공격을 하고 어떤 갈등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지도부 입장에서는 이 전당대회 자체가 혼탁해지는 거에 대한 굉장한 부담이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이제 민주당하고 이제 조금 다른 모습은 뭐냐면 이번 전당대회에서 이제 당 대표는 이제 5파전이죠. 5명 이제 전원이 예비 경선 이제 진출을 했는데 최고위원 선거가 아주 지금 이제 흥미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5명이 이제 등록을 했는데 그 중에서 4명이 탈락하고 예비 경선에 이제 11명 남게 됐는데 어떤 과정이 있었습니까? 일단은 뭐 혁신위에서 최고위를 좀 줄이고 당대표가 조금 더 강한 힘을 가지고 리더십을 발휘해보자라고 하는 여러 안들이 논의가 되기는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기존의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자 쪽으로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고위원은 총 3명이 당선이 되거든요. 청년 최고까지 4명이 총 당선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경쟁률로 따졌을 때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해서 청년 최고위원까지 포함해서 4명인가요? 4명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뽑는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3등 안에만 들면은 최고위 진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더 경쟁적으로 출마를 한 그런 경향성도 있어 보입니다. 다만 이게 저희가 사전에 컷오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당원 당규에 따라서 어떤 기준점이 있는 것이거든요. 정성적인 평가가 기본적으로 있습니다만 좀 과거 당에 위해가 될 만한 행동을 했다라든지 아니면 사회적으로 무리를 빚었다라고 하든지 뭐 그런 식의 적격 사유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총 지금 11명을 추렸고 11명이 예비 경선과 본 경선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최고위원이 확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4명 중에 이제 일단 한 명은 꼭 여성 최고위원이 한 명 있어야 맞습니다.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성 최고위원 후보자가 지금 2명 남았죠. 남았기 때문에 2명 중에 한 사람이 결정이 될 것으로 보이고 최수진 의원하고 양양자 전 의원 맞습니다. 지난 전당대회에서는 한 명만 김민전 후보만 출마를 했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당선이 됐었지요. 그래서 2사람 중에 한 명이 될 것이고 이제 나머지 남성 후보군 중에서 2사람이, 그러니까 여성 후보군이 만약에 3등 안에 2명이 들어간다면 둘 다 갈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남성 2, 여성 1명 정도의 구성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뭐 일단은 지금 뭐 최고위원 선거를 보면서 사실 국민의힘 내부의 에너지가 상당히 고갈됐다라는 평가를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원래는 이제 현역 의원들의 출마가 굉장히 없었거든요. 그래서 원외 최고위원들로만 이게 꾸려지는 것 아니냐. 실제로 대부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당내에서조차도 이게 지금 당내의 어떤 당을 새롭게 재건할 만한 동력과 어떤 에너지 자체가 아예 고갈된 상황이다. 이런 비판도 잇따랐다는 거, 그 부분도 주목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그리고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되면서 불확실성은 사라졌지만 이 업종 간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조선업은 미국과의 협력으로 기회를 얻었지만 자동차는 일본, EU와 똑같은 15% 관세를 부과받으면서 한미 FTA 효과가 사라지게 됐습니다. 현대기아차의 연간 영업이익이 5조 원 넘게 줄어들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지은 기자입니다. 지난달 30일 트럼프 대통령 측근과 미국 해군성 장관이 한화가 인수한 미국 필리조선소를 찾아 김동관 부회장을 만난 사진입니다. 만남 직후 관세 협상이 타결됐다는 점에서 이 현장 방문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산업부는 마스가 프로젝트를 미국을 설득하는 협상 지렛대로 쓰기 위해 설명을 담은 패널을 마련하고 식탁보로 감싸 옮기기도 했습니다. 실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패널을 보고 설명을 들은 뒤 그레이트 아이디어라고 반응했습니다. 이처럼 미국과의 협력 약속에 조선업은 도약의 기회를 얻었지만 다른 산업은 먹구름만 가득합니다. 특히 이번 타결에서 가장 아쉽다는 평가를 받는 자동차의 경우 일본과 똑같은 관세율로 비상이 걸렸습니다. 한국차의 관세는 예전 0%에서 15%가 된 반면 일본은 2.5%에서 15%가 되면서 한미 FTA로 가지고 있던 2.5%의 우위가 사라졌습니다. 앞서 하나투자증권은 대미자동차 관세가 15% 부과되면 현대차와 기아의 연간 영업이익이 지난해의 5분의 1 수준인 5조 6천억 원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우리가 또 수출 중심의 경제를 운영해 올 수 있었던 것은 역시 그 FTA 망이었는데 따라서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우리 기업들은 이제는 FTA가 없는 상태에서 경쟁국들과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내몰렸다라고 봐야죠. 1위 수출국인 미국에서 50% 품목 관세를 그대로 부과받은 철강도 문제가 심각합니다. 일본은 US 스틸 인수로 미국 내 생산이 가능하지만 국내 철강업계는 고스란히 관세 폭탄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 현대제철이 미국 루이지애나에 제철소를 짓기로 했지만 2029년 생산이 목표입니다. 미국 현지 생산 시설이 많지 않은 식품업계도 고민에 빠졌습니다. 최근 관세 협상과 관련해 미국 현지 생산 비중 확대와 수출선 다변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며 현지 주요 유통 채널과의 협의도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우리나라에 부과되는 15% 상호 관세는 오는 7일부터 발효됩니다. YTN 이지은입니다. 한미 관세 협상을 마무리한 대표단이 오늘 귀국했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쌀 추가 개방 논의는 전혀 없었다면서 세부 협상 과정에서의 적극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구 부총리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한 일주일간이 소위 사실은 전쟁과 같은 그런 협상 과정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얘기를 합니다. 악마는 디테일이 있지만, 그렇지만 저는 천사도 디테일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미 양국 간에 상호 윈윈할 수 있는 상호 회의적인 그런 경제 동맹으로까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쌀과 관련해서는 전혀 논의되지 않았고요. 추가적인 개방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발표한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의미인지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은 추가적인 개방에 대해서는 논의한 사실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정말 피말리는 심정이었다며 녹록치 않았던 협상 과정을 되돌아봤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이번 관세 협상은 결과가 좋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저희는 최악의 상황을 막았다. 만약에 이번 협상이 타결이 안 됐으면은 가져올 어떤 후폭풍을 생각을 하면은 그걸 막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기업들이 지금 부닥치고 있는 불확실성을 막았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동차 관세 12.5%는 저희가 마지막까지 노력은 했습니다만은 미국 측이 15%가 글로벌 전체적으로 일종의 마지노선처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러스팅하고 경쟁 이야기를 하다가 무슨 말만 자기한테 불리한 말만 하면은 그냥 관세로 25% 그냥 가자 이렇게 하고 의자에서 일어나려고 하면은 저희들이 잡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는 참 피가 말린다는 말이 그런 말이구나 하는 실감을 했었고요. 네, 이렇게 상호관세 타결로 불확실성은 낮아졌지만 FTA 효과가 사라지면서 관세 충격이 하반기부터 본격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수익성과 수출 전략을 다시 점검해야 할 시점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지난 2012년 한미 FTA 체결 이후 양국 간 상품 무역액은 68% 증가하고 대미 무역 흑자는 최근 5년간 연속으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15%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무관세 혜택을 누려온 FTA 효과는 13년 만에 폐기됐습니다.
정부도 세계 무역기구나 FTA 체제에서 안정적으로 수출하는 환경은 지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미 FTA가 체결된 우리에게 관세 15%는 도전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업들의 창의성과 경쟁력이 발휘된다면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조업과 수출이 이끄는 구조 탓에 무관세에서 15%의 관세 부과는 우리 산업 전반에 적지 않은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됩니다. 지난해 전체 수출액 가운데 대미 수출 의존도는 18.8%였습니다. 7월 수출은 반도체 선방으로 5.9% 증가했지만 미국발 관세 충격은 이번 달부터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자동차는 경쟁국인 일본과 EU 모두 동일한 15% 관세를 내면서 가격 우위가 사라졌습니다. 50% 관세가 부과되는 철강도 가격 경쟁력을 상실해 미국 수출 길이 험난합니다. 반도체와 의약품은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지 않은 최애국 대우 약속을 받았지만 추후 관세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연간 대미 수출액이 1,000억 달러에서 1,500억 달러인데 관세율 15%를 적용하면 연간 150억 달러 정도를 관세로 추가 납부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산업 전반에서 무관세 이점이 사라지면서 시험대에 오른 만큼 수출 경쟁에서 생존할 수 있는 전략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기술 혁신으로 해서 그 상품의 부가치를 일단은 높여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 활용이라든지 스마트 공장 구축이라든지 이런 어떤 생산 방식의 혁신을 통해서 비용을 줄이고 이익을 늘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실무 협상 과정에서 기존의 한미 FTA를 활용해야 한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다른 주요국들과 달리 미국과 따로 소통할 수 있는 FTA 채널이 있는 만큼 투자와 품목 관세 협상 등에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올해 상반기 거침없이 상승했던 코스피가 한미 관세 협상 결과와 세제 개편안 실망감에 급락했습니다. 정부가 자본시장 활성화로 코스피 5천 시대를 열겠다며 도입한 배당소득 분리 과세가 부자 감세 논란에 후퇴한 걸 두고 시장의 실망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류환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1% 내린 3,210으로 출발한 코스피가 3.8%까지 급락해 3,110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전날 하락장에서도 순매수를 했던 외국인이 기관과 함께 1조 6천억 원 이상 순매도를 하며 지수가 곤두박질 쳤습니다. 삼성전자는 3.5% 하락했는데 사흘 연속 상승 후 이틀 연속 하락하며 다시 6만전자로 내려갔습니다. 전날 급등했던 SK하이닉스 역시 한때 5.6%까지 하락하며 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소식에 폭등했던 한화오션은 오늘도 4.5% 상승했습니다. 코스닥도 4%까지 하락해 770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한미 관세 협상 결과와 정부의 세제 개편안 실망감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배당소득 분리 과세를 도입했지만 부자 감세 논란에 후퇴한 것을 두고 기대에 못 미친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또 증권 거래세율 인상과 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보유액 50억 이상에서 10억 이상으로 확대한 점도 시장의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가 코스피 5천을 얘기를 하면서 이 어떤 그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좀 컸는데 이게 부자 감세라는 어떤 프레임에 갇히면서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그런 강력한 어떤 개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안 되지 않겠는가. 공교롭게도 어제 체결된 미국과 한국 간의 이제 관세 관련한 부분도 우리에게는 상당히 좀 불리한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최근에 달러화 강세 흐름에다 외국인 매도세가 겹치면서 원달러 환율은 1,400원을 넘어섰습니다. 전날보다 10원 이상 올랐는데 원달러 환율 1,400원대는 지난 5월 이후 2달여 만입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지만 실패했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오늘 오전 9시쯤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 구치소를 찾아 2시간 가까이 강제 구인을 시도했지만 무산됐습니다. 체포영장 기한이 오는 7일까지인 만큼 특검은 이른 시일 안에 추가 집행에 나설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다음에는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체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정희 특검보는 오늘 정례브리핑에서 체포영장 집행을 완료하지 못했다고 알리며 윤 전 대통령이 수의도 입지 않은 채 바닥에 누운 상태에서 체포에 완강히 거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 정성호 장관은 국회에 나와 이 특검이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상하이를 벗었다고 구체적인 상황을 공개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특혜를 받고 있다는 의혹도 불붙는 양상입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민중기 특검팀의 체포 시도가 불발로 끝나자 쟁점 법안 처리를 위해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돌연 윤석열 전 대통령 성토장으로 변했습니다. 벌떡 들어 누워가지고 일어나지 않는 그런 추잡한 행동을 하자고요. 앞으로 좀 옷 좀 입고 있으라고 명령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버둥 치고 속옷만 입고 과시하고 누워서 이러는 자들은 조폭이랍니다. 복장 규정 위반이 아니냐는 취지의 민주당 항의가 이어지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장시간 어기면 벌점 등 불이익이 주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반팔, 반바지 차림인 서울구치소 규정대로 있다가 특검팀이 왔을 때만 잠깐 벗었다고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상하이를 정상적으로 입고 있다가 특검이 집행을 시도하자 그때 수의를 벗었고 특검이 나가자 바로 입었다고 합니다. 전직 대통령이 이런 행태가 참으로 민망합니다, 사실은. 이런 행동은 전례가 없는 일이며 향후 공권력 집행 과정에서 교정당국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윤 전 대통령 관련 언급에는 딱히 참전하지 않았고 대신 쟁점 법안을 토론 대신 의석수로 잇따라 밀어붙인 여당을 겨냥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고 우리 산업 경제 전반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법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수의를 입었네 벗었네 속옷을 입었네 벗었네. 서울구치소 수용 환경도 물었는데 최근 윤 전 대통령을 접견한 심평 변호사가 1.8평 독방은 생지옥이다. 야만적인 인권 탄압을 중지하라고 호소해 일부 지지층이 동요하기 때문입니다. 접견을 하고 와서 거짓말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오히려 그 외부에서는 약간의 특혜가 있었다고 할 정도로 전직 대통령과 비슷한 규모로 좀 일반 독보인들하고는 다릅니다. 여권은 윤 전 대통령이 구속기간을 통틀어 395시간 동안 국회의원과 변호인 등 348명을 만났다면서 법무부의 접견 기록 등을 요구하는 안건을 단독 의결했습니다. 민주당이 3대 특검 대응 특위를 띄운 가운데 국민의힘은 독재 대응 특위를 만들어 대여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특검을 고리로 한 여야 공방전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최상병 특검팀이 김건희 여사가 사용하던 비화폰 실물과 통화 내역을 확보했습니다. 구명 로비 의혹의 실체를 밝혀줄 핵심 증거가 될지 관심입니다. 임승환 기자입니다. 최상병 사건을 둘러싼 구명 로비 의혹의 정점에는 김건희 여사가 있습니다. 김 여사 측근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가 김 여사에게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한 구명을 부탁했고 결국 주요 피의자에서 빠졌다는 겁니다. 최상병 특검은 이 같은 의혹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김 여사가 사용하던 비화폰 실물과 통화 내역을 확보했습니다. 김 여사는 개인 휴대전화와 비화폰을 번갈아가며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특검팀은 다음 주 정도면 김 여사가 사용하던 비화폰이 어떤 것인지 개수는 몇 개인지 등이 구체적으로 파악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건희 특검팀과도 관련 자료를 공유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압수한 비화폰 실물 및 통신 내역은 영장 집행에 따른 임의 제출 방식으로 김건희 특검에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특검팀은 김 여사 비화폰을 포렌식한 뒤
통화 내역을 집중 분석할 방침입니다. 이른바 VIP 경로 시점에 집중된 수발신 내역이 나올 경우 구명 로비 의혹의 실체를 밝힐 핵심 증거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검은 다음 주 초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비화폰 통화 내역도 경호처에서 제출받을 예정입니다. YTN 임승환입니다. 전국적으로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가 잇따르는 가운데 대전에서 헤어진 연인에게 폭행을 행사한 뒤 도주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상해 혐의로 20대 A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어제 오후 6시쯤 대전 유성구에서 차에 타고 있던 전 연인인 20대 여성의 얼굴을 때리고 살해 협박 등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폭행 이후 차를 타고 달아난 A씨는 범행 2시간여 만에 세종시 대평동의 한 카페에서 공조 요청을 받은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흉기로 남편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A씨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사위 B씨도 긴급 체포했습니다. A씨는 오늘 새벽 1시쯤 강화군에 있는 카페에서 50대 남편의 신체 중요 부위를 절단해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함께 있던 사위 B씨는 장인인 피해자를 결박하는 등 A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서부지법 폭동 사태와 관련해 법원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는 10대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법원에 난입한 사랑제일교회 특임 전도사를 비롯한 50여 명과 공수처 차량을 막아선 10명에 대해서도 대부분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김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첫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시위대가 서울 서부지방법원 청사 내로 난입했습니다. 당시 법원에 침입하거나 기물을 파손한 혐의로 최초로 재판에 넘겨진 49명에 대한 선고가 내려졌는데 이 가운데 법원에 깨진 창문을 통해 기름을 뿌리게 하고 불 붙인 종이를 직접 던졌던 10대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현재까지 선고가 내려진 난동 사태 가담자 가운데 가장 높은 형량입니다. 재판부는 40명에게 각각 징역 1년에서 5년의 실형을, 8명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다큐멘터리 촬영을 위해 법원에 들어갔다며 무죄를 주장해온 정윤석 감독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원의 판단이 개인의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로 불법을 동원해 법원을 공격하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로 포장될 수 없다고 질책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의 법치를 크게 후퇴하게 만드는 행위인 만큼 죄질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당시 법원 출입문 셔터를 망가뜨리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사랑제일교회 책임전도사 윤모 씨에 대한 선고도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윤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면서 윤 씨가 선두에서 법원 침해를 선동했다며 경찰관과 법원 직원들을 공포로 몰아넣고 법원 권위에 심각한 상처를 줬다고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난동에 가담한 다른 한 명 역시 징역 3년 6개월, 또 다른 2명은 각각 징역 1년이 넘는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폭동 전날 윤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차량을 막아선 혐의를 받는 시위대 10명도 대부분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특히 경찰 제지에도 차량 창문을 내리쳤던 2명에 대해 재판부는 공수처 공무원들에게 극심한 공포감을 일으켰다며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차량 뒤에서 스크럼을 짜 이동을 막았던 8명 가운데 7명에게는 징역형 집행유예가 내려졌고 1명에게는 벌금 1,2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이로써 서부지법 난동 사태로 기소된 128명 가운데 지금까지 83명의 1심 재판이 마무리됐습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1년 5개월 동안 이어진 의정 갈등 속에서 의대생들의 구심점 역할을 했던 대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최근 해산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의대협 비대위는 지난달 30일 회의를 열어 이선우 비대위원장의 사퇴를 가결했으며 비대위 역시 해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사퇴나 향후 계획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별도 공지 없이 조용한 사퇴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전국 광역단체장들을 만나 지역 균형 발전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다음 주 하계 휴가에 들어갑니다. 최재민 기자입니다. 취임 후 2달 만에 처음으로 17개 시도지사를 만난 이 대통령의 첫 일성은 지역의 균형 발전이었습니다. 새로운 정부는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성장 발전을 위해서 균형 발전이 지역에 대한, 지방에 대한 배려가 아니라 또는 시혜가 아니라 국가의 생존을 위한 생존 전략이다. 소비 쿠폰 지급에서도 명백하게 보여줬다며 수도권보다는 지방에 더 많이 지원해야만 비로소 균형을 조금이라도 유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도 국가 정책 결정이나 예산 배분에서도 이런 원칙을 최대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 국가의 제1책무라며 지방정부의 역할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시도지사 협의회장인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 대통령에게 지방분권형 개헌안을 제안했습니다. 중앙정부에 집중된 자치조직권, 인사권, 재정권 등의 권한을 합리적으로 지방정부에 과감하게 이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주 공식 일정을 마무리한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닷새간의 하계 휴가에 들어갑니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오는 4일부터 8일까지 하계 휴가를 보낸다며 주말부터 경남 거제 저도에 머물며 전국 구상을 가다듬고 재충전의 시간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휴가 직후 미국 백악관에서 열릴 트럼프 대통령과의 첫 회담도 준비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재민입니다. 세제 개편안 등의 영향으로 오늘 증시가 급락하자 더불어민주당은 10억 원으로 내렸던 대주주 기준에 대해서 상향 가능성을 내비치며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 개편안은 기업을 옥죄는 세금 폭탄이라며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법인세 인상을 주요 내용으로 한 이재명 정부 첫 세제 개편안은 기업을 옥죄는 반기업 조세 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미래 첨단 기술 경쟁 속에 투자가 급한데 세수 결손 등을 이유로 법인세를 올려 기업의 족쇄를 채우려 한다는 것입니다. 30조 원 규모의 추경을 강행하고 온갖 현금성 지출을 남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돈이 부족하다며 기업들에게 세금을 더 내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김병기 대표 대행 겸 원내대표는 오전 회의에서는 세제 개편안에 대한 언급 없이 대표적 경제 형벌인 배임죄를 정비하겠다며 기업인 달래기에 나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경제 형벌은 사실 과거 군사 독재 정권의 유산이기도 합니다. 경제 형벌은 최소화하는 대신 민사 책임을 강화하여 경제 형벌과 경제 정의를 함께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오후 들어 증시가 급락하자 세제 개편안에 따른 우려와 걱정이 많다며 10억 원 대주주 기준의 상향 가능성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야는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을 놓고도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국민의힘은 외형에 도취돼 샴페인 터뜨릴 때가 아니라며 후속 대책을 지적한 데 비해 민주당은 성공적 협상 타결이라고 추켜 세우며 야당이 억지 비난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관세 부담으로 수출 경쟁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는 자동차, 철강 등 주력 산업뿐만 아니라 부품 업체들 역시 수출 감소. 협상이 실패하기만 고대한 게 아니라면 되지도 않을 억지로 협상 성과에 흙탕물을 끼얹지 마십시오. 세제 개편과 한미 관세 협상 등 민생 경제와 직결된 현안이 이어지며 민심을 얻기 위한 여야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방송 3법과 노란봉투법 등 쟁점 법안들이 국회 법사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다음 주 본회의에서 이 법안들을 처리할 예정인데 국민의힘이 무제한 반대 토론에 나설 방침이어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김은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변경을 핵심으로 하는 방송법 등 방송 관련 3법이 국회 법사위원회에 상정됩니다. 국민의힘은 소관 상임위 처리 때와 마찬가지로 위헌 소지 등이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곧바로 민주당 주도로 표결 처리됐습니다.
방송법 토론 준비하려고 몇 시간을 준비를 했어요. 그 몇 시간 준비한 것이 토론 한 번도 못 해보고 끝내면은 도대체 국회에는 왜 하는 겁니까? 이 서운하심이 있을 수 있지만 절차적으로 국회법을 준수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거라고 판결을 두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노란 봉투법과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도 역시 야당의 반발 속에 법사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재석위원 총 16인 중 찬성 10인, 반대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서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에 막혀 처리되지 못했던 쟁점 법안들이 본회의 처리만을 남겨두게 된 겁니다. 하지만 야당이 무제한 반대 토론, 필리버스터를 예고하고 있어 이번 회기에 처리되지 못하고 8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 기업과 산업 생태계가 파괴되어 고용이 사라진 대한민국의 내일을 두고 볼 수 없습니다. 국민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다만 앞서 여야가 합의 처리한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은 법사위에서도 합의 처리돼 다음 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은건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무더위에 온열질환 사망자가 닷새 연달아 발생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어제 전국 500여 곳의 응급실을 찾은 온열질환자는 58명으로 여기에는 온열질환에 따른 걸로 추정되는 사망자도 1명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지난달 27일부터 어제까지 매일 발생하고 있는데 올여름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18명으로 늘었습니다. 올해 들어 온열질환자는 어제까지 2,95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배 많고 사망자는 2.6배 수준입니다. 35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더위를 조금이나마 잊을 수 있는 곳엔 시민들이 몰렸습니다. 시원한 계곡물에 온몸을 던지기도 하고 한여름에도 추위를 느낄 수 있는 빙상장에도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시원한 계곡물에 온몸을 던지고 튜브에 올라타 물장구를 칩니다. 서로 물을 뿌려가며 장난을 치는 얼굴엔 웃음이 가득합니다. 연일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산속 계곡엔 더위를 피하려는 시민들이 이른 아침부터 몰렸습니다. 제가 직접 계곡물 속에 들어가 봤는데요. 발을 담그기만 해도 한여름 무더위가 잊힐 정도로 시원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름 휴가를 맞아 계곡을 찾은 시민은 시원한 물에서 보내는 시간이 즐겁다고 말합니다. 그 부모님하고 남편이랑 가지고 다 같이 여름휴가 맞아서 왔는데 날씨도 되게 덥고 한데 물이 시원하고 해서 재밌고 좋아요. 시원하다 못해 차가운 계곡물과 함께 산속에서 불어오는 상쾌한 바람을 맞으며 여유를 만끽하기도 합니다. 기분이 엄청 좋은데요. 여기가 상쾌하고 맑고 산세가 좋으네요. 그리고 강물 물도 좋고 이 냉골에 완전 계곡물이라 아주 시원하고 좋아요. 한여름에도 추위를 느낄 수 있는 실내 빙상장에도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겨울옷과 장갑까지 착용한 채 빙판을 시원하게 내달립니다. 아이와 함께 스케이트를 타면서 운동도 하고 더위도 잊을 수 있어 일석이조입니다. 36도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안에 실내 스케이트장 오니까 정말 시원하고 애들도 즐겁고 저도 즐겁고. 연일 35도를 웃도는 폭염이 계속되고 있지만 더위를 잊을 수 있는 곳곳엔 시민들로 북적였습니다. YTN 김규수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 속에서 동물들도 더위 피하기에 한창입니다. 서울대공원 동물원에서는 동물들의 기력 회복과 스트레스 완화를 위해 특별한 여름 보양식을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동물들의 여름나기 현장을 윤지아 기자가 전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사육사들의 손길이 분주하게 이어집니다. 얼음과 고기를 층층이 쌓아 커다란 얼음 케이크를 만들고 있는데 호랑이 겁니다. 호랑이도 사람처럼 이렇게 더운 날에 차가운 얼음하고 닭고기를 준비해 주니까 이제 호랑이도 즐거울 것 같아요. 각종 과일이 담긴 수박 그릇에 미어캣이 코를 킁킁대며 다가옵니다. 사육사가 공중에 매달아 놓은 생달개도 민첩하게 뛰어올라 매달리며 먹이를 물어뜯습니다. 덩치가 큰 하마에게도 얼굴만한 수박 특식이 주어집니다. 사육장이 열리기 무섭게 다가와 묵직한 여름 식사를 시작합니다.
코끼리는 가라앉은 먹이를 찾기 위해 시원한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사탕수수를 향해 긴 코를 뻗어 부드럽게 휘감아 올립니다. 코끼리하고 같이 들어가서 수영을 좀 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크고요. 그래도 더운 날씨 속에서 동물들이라도 조금 시원한 걸 보니까 저희 마음도 같이 시원해지는 것 같아요. 서울대공원은 이번 여름 100여 종의 동물들에게 1톤에 달하는 여름 특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위에 지친 동물들의 기력을 회복시키고 식욕과 활동성을 높이기 위한 겁니다. 우리 친구들도 활동성도 저하되고 식욕이 떨어져서 저희가 활어를 제공해 줌으로써 활동성도 증진시키고 소비력도 올리면서 이렇게 여름을 좀 시원하게 보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애지중지 보살피는 동물들이 혹여나 더위에 지칠까 사육사들의 분주한 손길은 당분간 계속돼야 할 것 같습니다. YTN 윤지아입니다.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들이 오늘 폭염 휴게 시간 보장 등을 요구하며 하루 파업에 나섰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쿠팡 물류센터 지회는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폭염 시 2시간마다 20분 휴식 보장과 에어컨 확충 등을 촉구했습니다. 노조는 고양 물류센터가 오늘 37.4도를 기록했지만 에어컨이 설치돼 있지 않아 노동자들이 맨몸으로 이 온도를 버텨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에서 이 금은방을 덮친 홍수에 귀금속 20kg이 휩쓸려 나갔습니다. 유독 황금을 좋아하는 중국인들, 수해 현장에서 때 아닌 보물찾기에 뛰어들었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갯벌처럼 변한 거리에 사람들이 쪼그려 앉아 무언가를 열심히 찾습니다. 저마다 홈이나 삽, 바구니를 들었고 금속 탐지기까지 등장했습니다. 지난 25일 아침 중국 산시성 우치현에 발생한 홍수가 금은방을 덮친 뒤에 벌어진 일입니다. 确实损失太大了，然后希望这个捡到金子的人能够这个归还，我们也愿意用这个成本价一半来收购。 금은방 주인은 시가 190억 원이 넘는 귀금속 20kg이 홍수에 떠내려갔다고 주장했습니다. 금고가 아닌 진열장에 보석을 둔 상태였고 흙탕물이 휩쓸고 간 가게는 텅 비어버렸습니다. 점주와 직원들이 이틀 밤낮 진흙탕을 뒤졌지만 나오는 건 빈 상자뿐. 인근 주민들까지 몰려와 함께 보물찾기에 나섰는데 자발적으로 돌려준 금은 1kg도 안 됐습니다. 看看这个产品那可怜了，你看我们一袋清水里18kg了。 현지 공안이 조사에 착수했고 지역 환경미화원들도 투입됐지만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如果见到金银、贵重物品或者其他财物，请立即返还，拒绝返还，公安机关将按照相关法律予以处置。 앞서 2년 전 베이징에서도 홍수가 지나간 하천에서 금주기 소동이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SNS 조회수를 늘리고 싶던 20대 남성이 황동 알갱이를 뿌리고 사람들을 유인한 고로 드러나 처벌을 받았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수탉 검체 검사 결과를 잘못 관리해 한 여성이 암이 아닌데도 가슴 절제 수술을 하게 만든 GC 녹십자 의료재단이 보건복지부로부터 1개월 인증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앞서 피해 여성은 지난해 9월 의원급 의료기관 검진에서 유방암 판정을 받고 가슴 일부를 절제했는데 실제로는 암이 아니었습니다. GC 녹십자 의료재단이 다른 여성의 검사 결과를 이 피해 여성의 것과 혼동해 벌어진 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마약 투약을 신고하려는 여성의 몸에 주사기를 꽂고 폭행한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검거했습니다. A씨는 어제 정오쯤 서울 강남에 있는 단기 임대 숙소에서 자신을 마약 투약 혐의로 신고하려는 여성의 몸에 주사기를 꽂고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 여성 B씨는 골절상을 입는 등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마약 투약 전과를 포함해 다수의 전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남 창원의 2층짜리 상가 건물에서 2층 바닥이 무너져 50대 남성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해당 건물은 40년도 더 된 구조물이었는데 안전점검은 한 번도 받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도로에 건물 잔해와 토사가 뒤엉킨 채 가득 쌓여 있습니다. 건물 내부는 철근이 드러난 채 폭탄이라도 맞은 듯 처참한 모습이고 건물 앞 도로는 사람과 차량의 통행이 전면 차단됐습니다. 지난달 31일 밤 10시 40분쯤 경남 창원 양덕동에 있는 2층짜리 상가 건물에서 2층 바닥이 갑자기 무너졌습니다. 붕괴 당시 1층 상가에 있던 50대 남성 A씨가 매몰돼 3시간여 만에 심정지 상태로 구조됐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2층에 있던 일가족 3명도 다쳐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가 나기 전부터 주민들은 건물이 울리는 등 불안한 징후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청사가 저 도로가가 뭔데 우리 집이 여기인데 이렇게까지 울릴 수가 있나. 그러니까 그러고 계속 살았었거든요. 그냥 설마 이런 일이 있을 거는 생각도 못 하고. 사고 건물은 1978년 사용 승인을 받은 2층짜리 건물로 근린 생활시설로 분류돼 정기적인 안전점검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사고 직전 2층은 주택 용도로 이용됐고 1층은 식품 소매점 등이 들어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직접 구조 작업에 나섰던 소방 당국은 건물 상태가 이미 한계에 가까웠다고 설명했습니다. 육안으로 본 결과가 뭐냐면은 콘크리트가 너무 강도가 미약했고 철근의 그 부식 정도가 좀 많이 진행이 됐더라. 창원시는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현장을 통제하고 인근 노후 건축물에 대해서도 긴급 점검에 나섰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합동 감식을 통해 붕괴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YTN 이성우입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오늘 폴란드에서 브와디스와프 코시니아카미슈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장관과 함께 K2전차 2차 이행 계약 서명식에 참석했다고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K2전차 2차 계약 물량은 전차 180대, 지원 차량 81대로 약 65억 달러, 우리 돈으로 9조 1,270여억 원 규모라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안규백 장관은 서명식 축사에서 K2의 2차 이행 계약 서명식을 통해 단순한 공급자와 수요자의 관계를 넘어 전략적 동반자로서의 관계를 공고하게 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집권 자민당 안에서 이시바 총리의 퇴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센 가운데 자민당이 조만간 의원 총회를 소집합니다. 미일 관세 협상 타결 이후에도 세부 조율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시바 정권의 구심력이 현저히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입니다. 참의원 선거 패배 이후 집권 자민당의 내홍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자민당 내에서는 이시바 총리가 책임을 지고 하루빨리 퇴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8일 자민당 의원 간담회에서는 의원 80%가 퇴진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石破総裁には辞任をし総裁選を前倒しをしていただくということをいち早く表明していただくように全力を尽くしていきたい。まず、石破総理が自ら身を引いてフル規格、フルスペックの総裁選をやると。 이시바 총리는 사실상 물러날 뜻이 없다고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丁寧にご説明をすると、真摯にご説明をすると、2月にご説明するということにつきます。 이에 자민당 의원들은 아예 당의 주요 의안을 결정하는 의원 총회를 요구했고 자민당 집행부는 오는 8일 총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이시바 총리는 여전히 미일 관세 협상 타결과 관련해 미국의 합의 내용을 이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자진 사퇴에 선을 긋고 있습니다. 총회에서 반이시바파 의원들은 총재 선거를 앞당길 수 있는 리콜 규정도 검토하고 있지만 실제 움직임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러한 분위기는 미국과 일본이 관세 타결 이후에도 세부 조율이 필요한 상황에서 일본 정부의 구심력을 떨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이시바 총리의 입지가 갈수록 불안해지면서 이시바 정권은 국내 정치뿐 아니라 외교 통상을 위한 추진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입을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의 압도적인 희토류 시장 지배력에 맞서 자체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 더욱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로이터와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 제조업 담당 고문 등 백악관 고위 관리들은 지난달 10개 희토류 기업과 재활용 업체,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등 기술 기업들을 불러 회의를 열었습니다. 백악관 측은 이 자리에서 미국 내 생산자들에게 최저 가격을 보장하고 코로나19 때 초고속으로 백신을 개발했던 것처럼 희토류 공급망 구축에도 속도전을 도입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프로야구 트레이드 마감일에 성사된 리그 정상급 타자 손아섭의 한화 이적은 올 시즌 판도를 뒤흔들 만한 대형 변수입니다. 통합 우승을 향해 달리는 한화의 유일한 약점, 외야 공격력을 보강하며 마지막 퍼즐을 맞췄다는 평가입니다. 허재원 기자입니다. 프로야구계를 강타한 손아섭의 한화행 소식이 전해진 다음 날, 손아섭은 NC 팬들에게 진심 어린 작별 인사를 남겼습니다. 우승이라는 목표를 함께 이루어드리지 못하고 떠나게 돼서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하고 제가 4년 동안 있으면서 너무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팀을 떠나서 손아섭이라는 선수를 많이 응원해 주시고 그리고 곧바로 짐을 싼 손아섭은 한화가 원정 경기를 치르는 광주로 이동했습니다. 경기에 앞서 새 동료들과 만나 인사를 나누고 선전을 다짐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좋은 팀에 올 수 있어서 영광스럽고 최선을 다해서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막강한 마운드를 앞세워 선두를 질주하는 한화는 1992년 이후 33년 만에 정규 시즌 우승, 그리고 1999년 이후 26년 만에 한국 시리즈 우승을 노립니다. 확실한 붙박이가 없는 1번 타자와 우익수 자리가 유일한 약점으로 꼽혀왔습니다. 7명이 돌아가며 맡아온 리드오프 자리도, 이진영과 김태현 등이 나섰던 우익수 자리도 공격력은 다소 아쉬웠는데 손아섭은 이 약점을 단숨에 메울 수 있는 신의 한 수라는 평가입니다. KBO 리그 역사상 가장 많은 안타를 쳐낸 정상급 타자지만 19년 동안 우승과는 인연이 없었던 손아섭에게도 한을 풀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손아섭은 옆구리 통증 탓에 올 시즌 76경기만 출전했지만 3할대 타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부상 여파로 당장 경기 출전은 어렵지만 한화 선수단과 함께 이동하며 컨디션을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YTN 허재원입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가 친선 경기를 위해 팀 동료들과 함께 고국 팬들을 찾았습니다. 홍콩 투어를 마친 토트넘 선수단은 전세기를 타고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고 손흥민은 양민혁과 함께 대형 태극기를 펼치고 가장 먼저 입국장에 들어섰습니다. 공항을 가득 메운 팬들은 환호와 응원을 보냈고 토트넘 선수들은 팬들에게 손을 흔들며 화답했습니다. 토트넘은 일요일 밤 프리미어리그 라이벌인 뉴캐슬과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친선 경기를 갖습니다. 첫날인 오늘도 극심한 찜통더위가 맹위를 떨쳤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강원도 정선은 무려 39도에 육박했고요. 밀양과 경기도 하남 덕풍동 등 곳곳에서도 38도를 넘어서면서 날이 무척 더웠습니다. 서울도 공식 기록으로는 35도를 넘어선 가운데 서울 광진구는 37.5도까지 오르기도 했는데요. 내일도 이 가마솥 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대부분 지역에서 열대야 기준인 25도 이상을 보이겠고요. 체감온도는 이보다 1에서 3도가량 더 높아서 밤더위가 무척 심하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35도, 대구 37도까지 치솟겠고요. 특히 경산은 38도까지 오르면서 전국에서 가장 덥겠습니다. 치솟는 기온에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내일 오후 한때 내륙 곳곳에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소나기가 지나지 않을 때는 구름만 다소 지나겠고 자외선이 무척 강하겠습니다. 또 동해안을 제외한 대부분의 해안에서는 너울성 파도도 높게 일 수 있는 만큼 해안가 접근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폭염과 열대야는 계속되겠습니다. 다만 휴일에 서울 등 서쪽 지방에 비가 내리겠고 월요일에는 전국으로 확대된 뒤 중부지방은 주 중반까지 비가 이어지면서 극심한 폭염은 다소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금요일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